자, 그렇다면 이 기억을 가지고 이 기억을 도시 브랜드로 만드는 경우를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프랑스 리옹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2004년에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미디아트 2004년에 시작했는데 2008년에 가입을 해요, 이 도시가. 그런데 광주 역시 미디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거기가 원조예요. 원조고 우리가 나중에 가입을 했죠. 근데 이 도시는요, 미디아트 창의 도시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음악, 미디아트. 우리가 문학은 어디죠? 문학? 원주인가가 문학으로 가입했어요. 우리나라 원주. 영화가 어디겠습니까? 부산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가입했어요. 음악, 통영 가입했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경기도 이천. 거기가 이천 도자예술 축제도 있고 뭐 많거든요. 디자인, 서울. 저 가입할 당시에 오세훈 씨가 시장해가지고 이제 뭐 세빛 둥둥섬이라고 하는 이상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DDP도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음식, 광주에 안 돼 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먼저 가입하니까 광주가 음식으로 가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광주가 우리도 음식으로 가자는 거죠. 상당히 이게 좀 어디 녹화되고 들어가죠. 조심해야겠구나. 네. 그런데 광주가 또 음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정할 때 제가 그 위원장이었습니다. 정하는 자리에. 제가 왜 음식으로 안 되는지, 음식에서도 김치를 가지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김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김치가 안 되는 이유는요? 김치로 가입할 수 없는 이유. 네? 맞습니다. 사이드 메뉴예요. 우리 원장님이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되게 경지에, 여러분 노소영 관장이 다녀가고 난 뒤에 가면서 광주 시민의 그 수준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제가 그분 동생 노재현 원장이라고요. 그분이 광주에 와서 사과를 여러 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2학기 때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직접 광주 시민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설득을 했어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만약 설령 온다면 동생에게 준비 단단히 해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노소영 관장이 강연을 많이 나가요. 근데 광주 시민의 수준에 대해서 무척 놀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자면 미디어 아트는 광주입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치는 사이드 메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주는 비빔밥은 메인 메뉴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할 때 디자인과 음식과 미디어 아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디자인은 돈이 많이 듭니다. 도시 디자인 할 때 광주처럼 여러분 10개인가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제 자립도가. 우리 꼴찌가 어디죠? 울산. 그 바로 위에 광주가 있어요. 경제 자립도,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그 완전 돈과 다 맞물려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이 선행 가입 도시이기 때문에 같은 그 권역에 있는 쪽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느라고 미디어 아트를 선택한 거죠. 자, 여기 다 나와 있었네요. 자, 여기서 이 창의 도시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창의성인데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문 자산, 문화, 예술도 포함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말 그대로 돈이 되게끔 시민의 삶의 질도 제고해주고 높여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먹거리도 만들어주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프랑스 리옹은요, 중세도시입니다. 이 중세도시에 로마 시저가 침략을 할 때 이 고울족들이 살았죠.
이 로마 세자르가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빛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루구 두눔이라고요. 루구가 럭스를 가리킵니다. 두눔이 언덕이에요. 불어는 뒷느라고 하는데 영어는 뭐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의 언덕이라고 하는 지명을 지어줍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빛과 관련된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은 빛과 관련돼 있거든요. 디지털 아트이기도 하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 광주는 빛의 도시다.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도시명에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이쪽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빛과 관련된 의미소를 가진 도시는 광주밖에 없어요. 이런 독특한 도시는 드뭅니다. 빛의 도시예요. 빛고울이고요. 이게 고려 중기엔가 만들어진 도시명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도시가 그렇게 우리는 나주가 더 컸어요. 도시 규모는요. 나중에 광주가 이제 그 나주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커졌지만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차별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 자,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쪽에 문화기금의 20%까지를 이 빛의 예술인 미디어 아트 쪽에 투자를 해요. 광주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데 광주와 관련된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투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여러분 광주를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가입시킬 때 제가 그 단체의 대표였어요. 조금 전에 7개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가입할 때 지자체가 나서서 가입을 했어요. 광주만 유일하게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게 광주 미디어 아트 창의 시민 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제가 대표였고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는 유네스코 산하기관, 유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영어 아니면 불어를 사용하면 돼요. 저는 영어는 잘 못합니다. 제가 불어를 하기 때문에 불어로 발표를 했고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점수를 많이 우리가 받았던 배점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 했다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여러분 잠깐 넘어갔는데요. 그 협치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를 가장 큰 점수 배점을 주고 있거든요. 많은 배점을 받았는데 이후로 그 거버넌스 조직도 지워버렸습니다. 흔적 없이 기억을 지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흔적마저 지워버렸습니다. 그 조직도 순간 사라져버렸고 언제 사라졌다는 얘기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제가 저보고 대표 자리 복원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디지털 동영상 산업을 그들의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마지노브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동영상 산업을 육성시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 만큼 우리도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하겠죠? 어떠한 노력도 없어요.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건요. 자, 이들은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3가지 축제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3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빛의 축제, 2번째가 음악의 밤 축제, 3번째가 비엔날레가 있어요. 비엔날레는 광주가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얘들은 이쪽은 미디어 아트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비엔날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주 비엔날레가 미디어 아트로 특화되어 있는 비엔날레예요. 왜죠? 광주 비엔날레 출발이 백남준 선생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 백남준 선생님이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가서 발표할 때 그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에 가서 발표할 때 그 광주는 백남준 선생님과 관련이 있다. 비빔밥을 얘기를 했는데 비빔밥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비빔밥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간사도시의 책임자가 비빔밥은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와는 달리 물론 대한민국에서 거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보시면 백남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영국에 갔을 때
전체를 한 관 어떤 쪽을 갖다가 그분한테 헌정을 해가지고요. 작품을 다 모아놨어요. 백남준 홀처럼요. 그 정도입니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는 게 영국에서는 여러분 영국 박물관이 있다면 현대예술 쪽으로는요. 테이트 갤러리가 있고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로 따지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것을 헌정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빛의 축제는요. 이런 거죠. 자기들의 기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할 게 12월 8일 날 하는데 자 12월 8일은 꼭 들어갑니다. 3박 4일을 하는데 8일은 이쪽에서 가운데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뒤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8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8일인지 이걸 얘기를 해야만 되겠죠. 이게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의미에서 12월 8일 날 창 밖에다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촛불을 놓습니다. 이 촛불이 그 류미농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소주잔에 안에 초 들어가지고 불 피우는 거, 불 오르는 거 있죠? 이게 류미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류미농을 요새 같은 경우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불을 밝히고 사람들은 길거리로 모여서 행렬을 합니다. 생주앙 대성당에서 프루비에르 언덕에 있는 프루비에르 대성당까지 사람들이 행렬을 해요. 퍼레이드를 해요. 자, 이게 출발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했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행정관의 서약과 12월 8일 그리고 9월 8일 먼저 12월 8일 이전에 9월 8일을 기억하셔야만 되는데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팬데믹이 벌어집니다. 패스트가 창궐을 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중세 때 패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하면 교회에 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더 죽었죠. 왜죠? 밀접, 또 하나가 뭡니까? 밀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패스트 역시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데 모이라고 한 거죠. 모으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한 거죠. 떼죽음을 당했죠. 우리가 신준호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흑사병과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잘 아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카톨릭계 지도자들이 만약 이 흑사병을 멈추게 해준다면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9월 8일이 성모 마리아 탄생일입니다.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때 뭐 금화라든지 초 이런 것들을 바쳤던 거죠. 근데 9월 8일이었는데 12월 8일로 왜 옮겨갔냐 이거죠. 자, 이것도 그들의 중간에 혼동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행정관에 서약했던 것과 이 성모 마리아의 축일과 관련된 혼동이 있게 되고 그러고 있던 판에 9월 8일에 맞춰서 그 프루비에르 언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언덕이 로마군이 진입하면서 볼 때 빛의 언덕이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그 공간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성모 마리아 동상 제막식이 있었거든요. 원래 9월 8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2월 8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12월 8일이 성모 마리아 무염 스테이예요. 12월. 우리 그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쪽에서. 그러다 보니 12월 8일이 무염 스테이고 이게 맞아떨어서 12월 8일로 간 거죠. 그래서 12월 8일이 9월 8일에서 12월 8일로 옮겨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류미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직가에 류미농을 밝히고 시민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4일간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축제는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6일부터 9일이든지 7일부터 10일이든지 8일은 어찌됐든 간에 그 8일을 중심으로 해요. 대략 한 400만 명의 관람객이 찼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규모를 잘 아셔야 돼요. 파리는요, 직경 10km밖에 안 돼요. 우리의 도시의 개념과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는 도시가 인구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구 한 18만, 23만 명이면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100 몇만 이런 도시는 별로 되지 않아요. 광역으로 넓혔을 때 그 정도 나온다든지 하죠. 큰 도시라고 하는 게 20 몇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400만 명이 몰려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신혼여행을 겨울철에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 그냥 잠자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손잡고 있으면 좋으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자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 4시면 깜깜해집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손잡고 또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고자 얘기하는 거죠. 유럽은 겨울철 되면 할 게 없어요. 비가 많이 옵니다. 또 그러니까 빛의 축제를 하기가 좋은 거죠. 완벽한 거죠, 이게. 호텔 100%, 전기 소비 여러분 얼마 이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다음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시계상 80개 되고요. 그런데 이 축제 기간 3박 4일 동안에 전 세계에서 조명기획자, 무대 연출가, 디자이너, 조명가, 비디오 영상 연출가, 조경사, 조형예술가, 건축가, 조명개체, 발명가, 멀티미디어 제작자, 도시계획가 다 몰려와요. 전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 빛의 축제의 감독이 한번 광주의 그 빛의 축제 감독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가 엄청난 도시예요. 이 관련 이런 쪽으로 이 축제 하나를 가지고 관련 산업 그리고 이 엄청난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죠. 일반 관람객도 오지만.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미디어아트 축제 한다면 광주 미디어아트 축제 하면은 그 문화재단 안에 조그만 데서 끝내요. 이건 도시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도시 전체가 바뀌어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상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176장을 만들어 왔거든요. 원래 180 몇 장이었는데 좀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176장으로 줄였습니다. 해야 할 얘기가 많아서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볼 게 참 많아요. 자,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론느강 쪽에 강 뚝인데 그쪽에다 이 뚝에다도 이렇게 쏩니다. 이 발랑슈 광장이라는 쪽에 발레라고 하는 춤이라는 거죠. 그걸로 이해는 작품입니다. 강에다가 365일을 얘기하듯 365개의 별들을 띄운 거죠. 자, 띡딱 라누이 데 땅. 띡딱이랑 시계 가는 소리입니다. 시간의 밤이라고 하는 주제로 론느강 쪽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생주앙 대성당 쪽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는 중세도시이기 때문에 중세도시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자체가 중세의 건축이겠죠. 이거 고풍스러운 건물에 저거 자체가 하나의 저기다가 매핑을 하거든요. 저기 하나의 저기가 파사드가 되는 거예요. 네. 프로비레 언덕의 대성당 쪽에 있는 좋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 언덕바지인데 이 언덕바지에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네. 샤조 언덕이라는 쪽인데요. 네. 이것은 프로비레 언덕에 있는 저 대성당입니다. 그쪽. 네. 떼로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떼로 광장에 슈옹 아베르타 시간과 함께 놉시다 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미술관, 그 미술관에 시간의 문제가 있었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 기억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오텔 디유, 호텔입니다. 디유는 신이란 뜻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신의 호텔입니다.
시내호텔. 어떤 공간을 지칭할까요? 시립 요양병원을 오텔디뷰라고 그래요. 오텔디뷰는 시티홀, 시티호텔. 이게 시청이라는 뜻이고요. 네. 론느 이쪽 주의 프레펙트루니까 도청이죠. 도청이자 경찰청이죠. 이런 프레펙트루란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으니까요. 네. 이러니 전 세계에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도시 전체를. 두 번째 또 하나의 축제, 음악의 밤 축제입니다. 전자예술 음악 축제인데요. 유럽에서 아주 가장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축제이죠. 근데 이 축제 역시 원래는 이제 밤에 했거든요. 레 누이 소노르니까 소리 나는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밤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도 합니다. 공연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해서 빛의 언덕인 이 리옹과 맞물려 있느냐. 이게 미디어트로 활용해 가지고요. 바로 이런 거죠. 이게 르마르쉐 갸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역전 시장이네요. 역 시장이라든지 오텔드빌 시청이죠. 그다음에 르뮤제다 학공땅포, 여기는 현대예술 미술관입니다. 이런 쪽들, 그다음에 저 위는 수영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식물원 같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떼로 광장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쪽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전부 미디어트로 완벽하게 자신들이 갖추고 있는 그 중세 때의 어떤 뭐랄까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꿔 놓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3박 4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이 축제 역시 프로그램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진 아티스트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갤러리나 공공기관, 공공장소, 현대예술과 이렇게 관련된 거, 스페셜 콘서트, 백지카드. 이 백지카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자예술 음악 이런 축제와 이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 도시에게 공헌한 도시에 줍니다. 도쿄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받은 적 없습니다. 사운드 아페리티프라든지 사운드 이미지, 유럽 축제 실험실, 워크숍이라든지, 그러니까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관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컨퍼런스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축제 실험실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디어 아트로, 특히 디지털 아트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여기에 류미에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화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영화의 출발은 누구와 함께 시작하죠? 류미에르 형제와 함께 출발합니다. 류미에르 형제의 고향이 바로 어디입니까? 리옹이에요. 류미에르가 성씨인데 류미에르라는 뜻이 불어로 뭘까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류미에르예요. 얼마나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까? 그래서 류미에르 페스티벌이라는 게 영화 축제이자, 그 다음에 대학 이름도 유니버시티 류미에르예요. 빛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류미에르 형제 대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도시 얘기를, 광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어떻게 했느냐. 2012년도에 미디어아트 창의 시민 포럼을 출발합니다. 제가 여기 대표였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2014년 9월 28일 날 제가 중국에 찾아가서 발표를 갔습니다. 이거 역시 시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시를 설득을 했죠. 제가 2013년 12월 9일 날 일본을 찾아갔어요. 일본을 찾아가서 일본 삿포로가 우리보다 1년 먼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가입 도시들의 뭐랄까요, 추천서가 있어야만 그 제안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삿포로를 제가 제 돈 주고 찾아갔어요. 그 시에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시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이것은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시에서 가란 얘기도 하는데 제가 가서 거기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 노다 구니히로 교수라고 하는 일본의 창의도시 연합회가 있는데 요코하마는 도쿄의 베드타운입니다. 거기에 사창가가 있고요. 아주 진짜 예전에는 요코하마라는 도시, 오주 가면 뭐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 끈끈하고 이상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도시를 완전 창의 도시로 바꾸는 게 그 노다 구니히로 교수입니다. 제가 그분을 2번을 광주로 초청을 했고 그분한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삿포로로 갔고 여러분 삿포로는 12월 달에 가면 위험합니다. 눈이 왕창 위험하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날 비행기 눈이 어찌나 쌓이는지 비행기표를 끊었는데요. 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갔더니 도착한 시간이 늦었고 거의 12시간 넘은 시간에 그쪽 그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만나주고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2014년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하나의 팁을 줬던 팁이 뭐냐면 2014년 중국 스촨 청두에서 총회가 열리니 거기 가가지고 어필을 하라. 초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오는 공문에 옵저버로 올라면 오라라고 할 테니 거기에 속지 말고 꼭 가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설득을 했죠. 가야만 된다고. 하여튼 갔습니다. 가서 해가지고 가입해서 그 다음에 2015년에 일본 관하자에서 총회할 때 제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한국 사례를 발표하라 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윤장현 시장 당시 전 시장께서 시장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고 이분도 가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제가 가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꼭 가야만 된다. 그래서 그때 같이 출장을 갔던 그런 겁니다. 자, 뭐 이런 얘기는 그만두고요. 제가 그 중국 스촨에서 이번이 기조발제를 했던 분인데요. 찰스 랜들이라고 하는. 제가 광주에서 이름을 지철수로 지어줬어요. 랜드 땅이니까 지시고 찰스니까 철수, 지철수라고 지어줬는데 여러분 웃읍시다. 사실이고요. 제가 지철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요. 제가 2번을 한 번은 문화부 관계자하고 만났고 그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 그 다음날 오차는 시장, 당시 시장은 강훈태 시장이었습니다. 강훈태 시장과 식사하는 자리에 찰스 랜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주문화재단 대표라든지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몇 사람이 만났을 때, 근데 이분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저를 기억을 못하죠.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광주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말했던 분이 아까 삿포로로 찾아가서 만나라고 했던 분이 이게 노다 구니히로 교수입니다. 일본 도토리현에는 도토리 대학 지역개발학과 교수인데요. 지역문화개발학과가 교수인데 교수가 도시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창의도시 하면 세계 3대 석학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랜들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2번째 석학 중에 한 사람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창의도시의 그 지표로서 뭐 용광로 지수 뭐 몇 가지를 얘기해요. 용광로 지수라는 게 얼마나 도시가 막 융합되고 막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관용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 플로리다 교수가 얘기한 것. 관용 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도시에 얼마나 동성애자가 많은가. 그 동성애자들을 껴안을 수 있고 뭐하고 이 사람들이 대단히 창의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무슨 축제 한다고 하면은 막아버리죠. 막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독일 베를린에 사례조사를 갔을 때요. 독일 베를린 시장이 호모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러브 퍼레이드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80만 명이 참석을 하더라고. 완전 도시 진짜 눈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완전히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질서정연하고 사변적이고 이런 도시가 완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완전 발가벗은 몸으로 행진을 하는데요. 아직 젠데를 제거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진짜 표현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축제가 그것도 독일이라는 나라 수도인 베를린에서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런 관용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플로리다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수가 바로 이 조그만 분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윤장현 전 시장과 함께 참석했던 가나자와가 여러분 그 일본의 에도 문화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연합군한테 응징을 당할 때 다 무너졌지만 이쪽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에도의 그 모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 아름답습니다. 진짜. 그래서 인구 50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신간센이 들어가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 도시를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사키 마사유키입니다. 그 사람이 이 가나자와를 바꾼 사례를 가지고 세계적인 창의도시 석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참석을 해서 제가 지금 미디어 아트 분과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지금 발표하고 이 바로 뒤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줄 알고 저보고 배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자에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환영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환영 만찬이 이루어진 곳이 그 300년 된 그런 목조 건축입니다. 연회장으로 영빙반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에 5월 달에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11월 달에 다시 도쿄를 갔습니다. 이분이 마츠우라 고이치루라는 분인데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창의도시를 입안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거의 국가 원수급입니다. 여러분. 이분한테 찾아가서 광주를 도와달라고 그랬죠. 이때도 제 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라이구나 라는 표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시네요. 자, 인문으로 이제 도시 재생을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든버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로얄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죠. 타투가 뭡니까? 이게 타투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투타타 나팔 불어요. 그 노래 아세요? 우리가 서로 다른가요? 하은정 선생님 그 노래 아세요? 안 해요. 다행이네요. 같이 늙어가는 거야. 자, 이 타투는 바로 의성어입니다. 밀리터리 타투라고 하는 게 군악대 축제가 있어요. 8월 달에 3주간 하는데 이 밀리터리 타투가 있죠. 우리 백파이프 불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대한민국 의장대도 한번 가가지고 전통 의상 입고 한번 기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랬죠. 맨날 백파이프 불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확실히 잡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공연이라든지 모든 게 완전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것을 우리가 부활시켜보자 라고 해서 뭉치게 됩니다. 그걸로 해서 재통합해보자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초대받지 못한 8개 공연단체가 열받은 거죠. 지들만 부르고 우리는 뭐냐? 우리끼리 모여서 그 옆에서 하자. 그래서 모인 게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프린지라고 하는 게 주변부라는 뜻이죠.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열리는 주변부에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는 거죠. 한데 지금은요. 프린지 페스티벌이 더 유명합니다. 자, 두 축제의 차이점인 여러분 같은 시기에 지금 조금 전에 로얄 밀리터리 타투도 같이 하고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시면 숙박시설 잡기 힘듭니다. 진짜 안 들어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돈을 주고 오라고 그래요. 공연을 초청을 해요. 여기는 우리가 돈 내고 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가고 뭐 돈 내고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 그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4인방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에든버러 이 프린지 페스티벌에 돈 내고 처음에 그 돈 만드는데도 돈 없는 친구들이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 가서 거기 가서 마임으로 대박을 터뜨려버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 팀들이 참여했던 데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공연을 초청받고 한쪽은 돈을 내고 참여하는 거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서 위쪽은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고요. 아래는 페스티벌 프린지이고요.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차력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 재생이라 하면 제가 통영의 동피랑 마을을 얘기했듯이 도시의 외관을 바꾸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기억을 재생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인문학적 재생입니다. 그건 중요한 거죠. 도시의 기억을 되찾고 도시의 기억을 간직하고 새로운 기억을 쌓아간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걸 하는 도시가 에든버러예요. 조금 전에 제가 3가지 축제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에든버러 재즈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기예요. 한 번 가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에든버러를 그렇게 알고 있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 에든버러는 여러분 브리테니카 사전도 백과사전도 나온 데고요. 거기가 바로 출판 산업의 본향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본향이에요. 여기가요. 자, 에든버러 여기입니다. 도시는 이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스코틀랜드 하면 좋죠. 누굽니까? 션 코넬이지 않습니까? 007 원조 배우. 밀리터리 타투, 로얄 밀리터리 타투가 이루어지는 에든버러 성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하면 뭐가 유명하죠? 위스키가 유명합니다. 오죽 하면 위스키페디아라고 그래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들이 문학 창의 도시를 문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도시의 인문, 도시의 기억이 문학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문학을 통해서 미래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문학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문학을 통해서 과거에 그들이 배출했던 탁월한 아주 유명한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부터 또한 그들의 역사와 관련된 그들의 이야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바로, 그리고 기억해 주는 게, 그리고 지켜나가는 게, 그리고 또한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해서 또한 그들을 갖다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도록 해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여, 배움, 지지, 창의성.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에 아스 코난 도일이라든지 셜록 홈즈를 썼던 아스 코난 도일이라든지 월터 스코트라든지 아니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해리포터 작가인 조안 롤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여기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조안 롤링으로 말씀드리자면 엑스터시 대학이라고 하는, 엑스터시는 조그만 곳입니다. 그 대학의 어떤 학과를 나왔을까요? 불문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불문과 교수거든요. 그런데 이 불문과 불문과를 나왔던 사람이, 지방대학이 불문과를 나왔던 사람이 포르투갈에 가서 뭘로 밥을 먹고 살았냐?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 말은 자기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전공 불문이니까요. 상당히 좀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별로네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난 뒤에 자리를 잡은 게 돌아와서 바로 이 에든버러에 정착을 한 거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지내는데 얘한테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그냥 커피숍이죠. 엘리펀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든버러를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곳에서 판타지 소설, 내 애한테 이걸 읽혀야겠다. 그냥 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소일거리 하면서 써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해리포터입니다. 이거 하나 나오자마자 세계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포브스라고 하는 세계의 거부들을 그 순위를 매기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400대 안에 들어가 버리죠. 문학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환경, 교육 프로그램, 축제, 관련 공간,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좋습니다. 근데 이 에든버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은 15세기 초에 의무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재의 평가 기준을 돈 많고 아니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게 아니라 삼촌 찬스 쓰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만 있으면 찬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 그들의 교육열, 독서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문학도시로서 계속 앞으로 새로운 기억을 적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조금 전에 했던 8월 달에만 몰려가는 게 아니라 문학 관광, 문학 투어를 순례를 해요. 어떤 작가가 어디에서 밥 먹고, 그래서 엘리펀트 하우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차를 마셨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공간에 박물관이 있고 작가의 박물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올드타운과 구시가지와 그 구시가지가 다 몰려 있어요. 작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 센터라든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기록보관서,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도서관, 여기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최초 발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문학정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시를 찬양하게 위한 국가 시의 날입니다.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문학정원에서 누구나 자기가 시도 제가 만약 뜬금없이 저 대학 교수지만요, 저기 우리 인문대 벤치 앞에서 탁 잡고 앉아서 시를 한 편 읽으면 뭐라 할게요? 학생들이 지나가다 돌았구나. 그러겠죠? 근데 여기는 누구나 우리라면 시 낭독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닭살 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이상하게 읽어요. 근데 시는 그렇게 읽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를 읽는 방법이니까요. 달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읽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로 얘기해 보자면 에든버러 국제 책축제가 있는데 세계 제1회 책축제입니다. 도서축제가 많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열리고 많습니다. 근데 이 축제는 대단히 좋은 게요. 책을 살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자기가 읽지 않은 책 갖고 가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물교환도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부대 행사로서 문학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시 읽기라고 하는, 말 그대로 책을 통해서 도시를 읽어낼 수 있는, 제가 도시 텍스트를 얘기했죠. 도시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인데 그냥 모여서 작가들을 레지던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감옥에서도 합니다. 수용자들의 이들의 글쓰기라든지 쓰고 읽는 능력 개발해주고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교화를 시키는 것은 바로 이게 진정한 교화인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여러분 보면 청소년들이 촉법 얘기 많이 얘기하죠. 그 친구들 갖다 거기에 대한 형량을 높이면 된다고 하는데 형량 높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더 나쁜 것만 배워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 진정한 교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특히 문화적인 어떤 것을 그 감수성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게 독서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가거든요. 교화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교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픈 환자들에게는 문학으로 희망을 주고요. 수용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자기들이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어요. 미국에서 수용자들 중에 감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독서 토론회에 나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그 명문대 그 진짜 뛰어난 우리도 보면 가끔씩 보면 토론대회 하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잘하잖아요. 우리말로 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막 그 토론하는 고등학생들 보면 놀랍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핵 주권과 관련된 토론을 열었는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봤더니 그 팀원의 고졸자는 한 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나가서 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말 그대로 싹쓸이 해버린 거죠. 요새 싹쓸이 안 보시나 보죠?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결과 다른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우리가 저쪽 교도소로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로 가는 게 그러면 그들이 저기 가겠다는 얘기는 스스로 교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토리사 이런 것을 넘어갈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북 원 에든버러. 우리 대학에서 책 한 권으로 읽고 독서 토론대 경진대 한다고 하는데 바로 원조는 여기에요. 책 한 권을 읽고 도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에서 그거 한 권 읽고 우리가 독서 토론대 하는데 거기는 에든버러 시민 전체가 그 책을 읽고 독서 경진대회를 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책이 새로운 권이 한 권이 나온다면 에든버러 출신의 작가가 책 한 권 썼을 때 그 책을 하나 선정해 주면 이 책을 모든 학교와 도서관과 여기에 다 들어가요. 이 말은 자연스럽게 에든버러 출신 작가가 뭐가 되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에든버러 시민을 한데 묶어내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인문학적 재생입니다. 도시를 바꾸는 거죠. 시학교 프로젝트. 피난처의 도시는 핍박받는 정치적 핍박을 받는 어떤 그런 그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가족까지 다 받아줘요. 문학 도보 트램, 여행과 관련돼서. 시와 트램은 트램을 타고 다니면서 작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탐험하게 해주는 거죠. 문화형 주장 아까 했는데 이게 또 나오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야겠네요. 프랑스에서 독서 축제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지금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도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전체가 다예요. 뭐냐면 이 독서 축제라고 하는 게 이 문화부 장관 89년에 ዣ클랑이라고 하는데 미테랑 대통령 시절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 미테랑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온 사람이 없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교육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 하여튼 특히 교육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을 하면은 그 양쪽을 다 겸했다는 얘기는 실세란 얘기입니다.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실세예요. 그만큼 교육과 문화에 대한 그 시각이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국민들의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관련 예산을 많이 올려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죠. 그런데 이 프랑스 독서 축제가 리헝 페트입니다. 축제로 읽자는 거죠. 책으로 독서로 축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책 전시, 신간서적 전시회도 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요. 한 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그 프랑스에서는요 음악 축제가 있어요.
음악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음악 축제 기간에는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가 집에서 연습했는데 나와서 자기가 축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처럼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받은 데서 자기가 공연을 하고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한 자기 나름대로 나와서 대신에 구역은 다 정해주고 순서는 정해줍니다. 거기 나와서 음악 축제를 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축제가 있어요. 영화 축제 기간에는 발품만 잡하면 됩니다. 티켓 한 장만 끊으면요, 그걸로 영화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공짜로 영화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고 또 시간 보고 올라가서 또 다른 영화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영화 축제. 그러니까 지역 축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가 축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빵 축제, 국가 축제입니다. 그 시기에는 빵을 가지고 전국에서 다 해요. 파리는 파리대로. 파리에서는 시장이 마지막 날 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무슨 큰 빵집 가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전부 장인들이에요. 조그맣게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빵 축제 기간에 마지막 날 상을 받은 사람은 엘리제궁에, 대통령궁에다가 빵을 1년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상을 받게 돼요. 제가 머무던 시기에 빵 축제에서 참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빵 장인이 상을 받았는데 대통령궁에다 빵 납품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납품하고 난 뒤에 프랜차이즈로 이제 저기도 내고 여기도 내야죠. 크게 1호점, 2호점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안 하겠느냐고 했더니, 아니 나 동네에서 내 동네 빵 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여기다 납품하느냐고. 나 상 받았으면 되니까 나는 내지 않겠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 간 것을 참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 후진국에서, 그 방역 후진국에서 공부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면은요, 남달라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독서를 전 국민이 다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 독서 축제를 하는데 이 독서 축제의 역할이 뭐냐? 이건 아셔야 돼요.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교육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게 하는 것. 근데 수준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독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책을 읽고 얘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기는 부모와 관련된 얘기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얘한테 책 읽으라고 얘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뭐 하죠? 이것 하죠. 여러분 보면요. 근데 얘하고 그걸 해줘야 돼요. 우리 부학장님이 참 얘하고 그걸 잘하십니다. 놀라워요. 얘가 지금 6살인가 7살인데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놀라워요.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두 번째, 문학 도서관과 친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도서관 간다면 시험 볼 때 가야죠. 공부하라. 근데 책 읽으러 갑니다. 우리는 책을 사죠. 여기는 책 사지 않습니다. 책을 공짜로 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도서관이라든지 도처에 있거든요. 근데 왜 책을 사요? 그래서 문학 그리고 도서관과 친해지기죠. 세 번째는 도서관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들을, 얘들뿐만이 아닌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서 축제에 프랑스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건 그 프랑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비판 정신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비판 정신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위기에 처한다든지 하면 말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의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프랑스의 1년 평균 독서량은 11권입니다. 한국이 2.7권이에요.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1인당 1시간 50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는 꼬마도 지하철에서 책 읽고 있어요. 이걸 사진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래요. 보면은요. 프랑스는 2012년 프랑스 문화부 예산 중에 독서 진흥 예산을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4%나 증액을 해줍니다. 독서만 관련해서요. 그래서 디지털 독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건 역시 거기에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프랑스의 에스프리를 담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축제의 목표가 비판적 감수성 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 불평등 해소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를 가리키거든요. 상대의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상대의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시키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원적, 인문적 사유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건 중요한 역할이죠. 자, 제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인문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